국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실미도.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사형수, 무기수 등 흉악범들을 모아 북파 특수부대원으로 훈련시키는 과정과 이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연출과 안성기, 설경구 등 명품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너무 흥행한 탓일까요? 영화 실미도는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말이죠. 영화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하루 한 팩에서 지금 바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바로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죠. 또 헌법 제2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지. 근데 도대체 어떻게 자유로운 상상과 창작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인 소설이나 영화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거야? 그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100% 허구, 즉 모든 내용이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꾸며져 나온 이야기라면 말이죠. 문제는 실제 인물이나 존재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일 때 벌어집니다. 허구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실제 인물과 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실제 인물이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닌데요. 창작물이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첫째, 당사자 특정. 창작물에서 실제 인물의 실명을 명시했거나 가명을 썼더라도 그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묘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실제 인물을 극화한 극중 인물을 묘사하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실제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의, 과실 여부. 제작자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확인했는지, 독자, 시청자 등이 창작물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여부도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 세 가지뿐 아니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영화 실미도로 돌아가 볼까요? 실미도는 1968년 북파 공작을 위해 창설됐던 684 부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 만든 내용이죠. 684 부대 훈련병들의 유족들은 영화 속 인물들을 흉악범으로 설정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유족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실미도 훈련병들은 오로지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부대원 모집에 응했을 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살인범, 사형수 출신이 아니다. 유족 입장에선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고 패소, 즉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판부는 영화 실미도가 훈련병들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등으로 표현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영화 제작 당시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제작사 측에서 훈련병들의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영화에서 실제 훈련병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직접적인 묘사를 하진 않은 점, 훈련병들을 당시 국가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부각하는 등 호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30여 년 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세부 내용이 역사적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표현, 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684 부대 훈련병 유족들의 명예훼손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실제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물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해 여러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판결도 있었는데요. 1991년 이모군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2007년 이모군의 양어머니 A씨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목소리 때문이었는데요. 실제 A씨의 목소리가 영화에 삽입되었던 것이죠. A씨는 영화에 내 목소리가 사용되어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됐다라며 영화 상영 금지를 요구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고 DVD나 비디오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유로운 표현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표현에 대한 책임과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뜻이죠. 실존 인물이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창작물은 늘 대중의 관심을 받곤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이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막중한 책임감도 따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호주에 살고 있는 딜란 볼러라는 이름의 소년. 2016년 당시 17세였던 그는 소년범으로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가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호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게 됩니다. 여러 매체들이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도 기사가 게시됐는데요. 문제는 페이스북 댓글에 딜란 블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딜란 블러, 페이스북 계정 주인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악성 댓글의 경우 해당 댓글을 직접 작성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죠. 하지만 딜란 블러는 댓글 작성자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명예훼손 댓글의 출판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언론사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고 링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제3자가 쓴 댓글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 호주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호주 연방 대법원은 딜란 볼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을 맡은 주 법원에서는 해당 기사가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론사가 모니터링을 통해 댓글 삭제나 숨김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언론사들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이 댓글의 출판자가 아니라는 반박을 이어갑니다. 명예훼손 댓글은 전체 댓글 중 일부인데다 그러한 댓글이 달리는데 언론사인 자신들이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벽에 적힌 낙서에 빗대자면 벽 주인이 처음부터 낙서한 사람과 악의적인 내용을 쓰기로 서로 짜고 벽을 내줬을 때만 낙서 내용에 대한 출판 책임을 갖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듣고 보니 언론사들의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언론사를 벽 주인이 아닌 토론의 장을 제공한 제공자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자는 참여하는 회원의 의견 게시를 장려하고 촉진하죠. 언론사들이 페이스북이라는 토론의 장에 기사를 올려 이용자의 의견을 초대하고 장려했으니 언론사가 이용자들에게 출판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 셈이라는 게 호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호주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출판이란 명예훼손법상 명예훼손의 진술이나 비난이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 기술적 용어로 쓰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출판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사람은 출판 행위의 주체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댓글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출판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2015년에는 포털 기사에 달린 독자의 공격적 댓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 언론사 사건의 경우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언론사의 책임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두 판결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댓글로 이익을 얻는 자는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이죠. 유럽인권재판소는 댓글이 뉴스포털 사업자의 광고 수익 증대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해 포털에 책임을 물었고, 호주 법원은 댓글을 통해 이익을 얻는 쪽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로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뉴스를 접하시나요? TV, 신문, 인터넷? 이제는 뉴스도 SNS로 보는 시대. 언론사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뉴스를 게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언론사 SNS 또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소통이 주 목적인 SNS 특성상 언론사 SNS에 게시된 기사에도 댓글이 활발히 달리고 있는데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소개해드린 유럽인권재판소와 호주 법원의 판결 사례를 우리 언론도 꼼꼼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악성 댓글 문제가 언론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건강한 미디어 공론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한창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던 A씨. 게임 상대방인 B를 향해 대머리라고 채팅을 날리는데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B씨.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쓴 것,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하루 한 팩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는데요. 먼저 1심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대머리라는 말은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머리는 그저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겨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외모에 대한 가치 평가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고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경우가 있다는 점, 특히 당사자의 경우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는 대머리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머리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가, 가치 평가적인가를 검토한 것에 반해 대법원은 해당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A와 B가 직접 만나거나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없는 외모를 전혀 모르는 온라인 게임 상대방이었고 B가 먼저 A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A가 대머리라고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B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려 한 것일 수는 있지만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B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려 하거나 그에 관한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대머리와 명예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대머리가 욕의 일종으로 쓰인 것인지 사실을 적시하는 생각이나 의도에서 나온 말인지를 살펴본 것이죠.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의 적시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대머리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사건을 받은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1심부터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대머리라는 말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명예는 크게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 감정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적 명예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로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 자체에 존재하는 명예를 말합니다. 반면 외부적인 명예는 타인들에게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 즉 평판을 의미합니다. 명예 감정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명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명예 감정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내부적인 명예는 애초에 타인의 침해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외부적 명예.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키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A와 B는 직접 만나거나 사진 등을 통해 서로를 본 적이 전혀 없는 온라인 게임 속 상대라는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명예훼손의 중요한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C가 D는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D는 대머리다 라고 했다면 C는 D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특정 상태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평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과거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이혼 역시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죠.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머리라는 표현 역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평가의 변화에 따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신체적인 상태를 뜻하는 평범한 말로 여겨져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봤는데요.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 자료부터 전문 학술연구 성과물까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